한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려니 따스함과 아늑함이 나를 포근히 감싸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마음은 한 번 더 길을 잃고 되돌아가서 지나간 일들 주변을 불안스레 이리저리 맴돌았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다가와 밤 인사를 했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여전히 방에 남아있고 어머니가 든 촛불빛이 여전히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이제 어머니가 다시 온다면, 어머니가 무언가 낌새를 채고 내게 키스를 하며 물어본다면, 기운을 북돋아주는 다감한 목소리로 물어본다면 나는 울 수 있으리라. 그럼 목구멍에 걸린 돌이 녹아내리고 그럼 나는 어머니를 포옹하고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다 잘 될 테고 구원을 받게 될 텐데, 문틈이 이미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도 나는 한동안 더 귀를 기울이며 그럴 거라고,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일로 돌아와 원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또렷이 보였다. 한쪽 눈은 간스름하게 뜨고 입은 야비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를 바라보며 피할 수 없는 것들을 꾹 참고 있는 동안 그는 점점 커지고 추해졌다. 그 사악한 눈이 악마처럼 번득였다.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내 바로 곁에 있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그가 보이지 않았고 오늘 있었던 일도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과 누이들과 나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휴일의 평화와 광채가 우리를 둘러쌌다. 한밤중에 깨어나 행복의 뒷맛을 느끼면서 누이들의 하얀 여름옷이 여전히 햇빛에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천국에서 떨어져 사악한 눈을 지닌 원수와 마주보는 현실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에 어머니가 서둘러 와서 벌써 늦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침대에서 꾸물거리느냐고 외쳤을 때 나는 끔찍한 꼴이었다. 어디가 아프냐고 어머니가 물었을 땐 그만 토하고 말았다. 토하고 나니 좀 나은 듯 싶었다. 나는 몸이 조금 아플 때 아침 내내 누운 채로 카밀러 차를 마시며 어머니가 옆방에서 청소하는 소리, 리나가 바깥 현관에서 푸죽한 주인을 맞이하는 소리를 듣는 게 참 좋았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은 무언가 마법과 같은, 동화와도 같은 데가 있었다. 방 안으로 아른아른 비쳐들어온 햇빛은 학교에서 초록색 커튼으로 가린 햇빛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것도 오늘은 별맛 없이 가짜 울림만을 남겼다.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전에도 자주 그랬듯이 그냥 조금 아픈 것뿐이었다. 그런 걸로는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에 가는 일만은 막아주었지만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는 크로머를 막아주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상냥함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냥 부담스럽고 괴롭기만 했다. 나는 다시 잠든 척하면서 생각했다. 이 모든 건 아무 소용도 없다. 11시에는 시장에 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10시에 살며시 일어나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엔 늘 그랬듯이 도로 침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오후에 학교로 가야 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돈도 없이 크로머에게 갈 수는 없었다. 원래 내 것인 작은 저금통을 가져와야 한다. 저금통 안에는 충분한 돈이 들어있지 않았다. 어림도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은 들어있다. 조금이라도 내놓는 쪽이 아예 안 내놓는 쪽보다는 낫다고, 적어도 크로머를 달래주긴 하리라고 무언가 본능 같은 것이 내게 일러주었다. 양말발로 어머니 방에 살그머니 들어가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집어오는데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계단 아래쪽에서야 저금통을 제대로 살펴보고 저금통에 자물쇠가 채워진 것을 발견했을 때도 그런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저금통을 깨트리기는 아주 쉬웠다. 얇은 양철 격자만 뚫으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뚫으려니 마음이 아팠다. 비로소 도둑질을 행한 것이다. 그때까지는 고작 사탕이나 과일을 슬쩍 집어먹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건 내 돈이라 해도 도둑질이다. 다시 크로머와 그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갔음을, 그렇듯 착실하게 한 걸음씩 아래로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고 그 느낌에 저항했다. 이제 악마가 나를 잡아간다 해도 돌아갈 길은 없었다. 두려움을 품은 채 돈을 헤아렸다. 저금통 속에서는 그토록 딸랑거리더니 막상 손안에 쥐고 보니 형편없이 적었다. 겨우 65페니였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층 복도에 숨겨두고 돈을 손에 꼭 쥐고는 집을 나섰다. 그 전에 이 문을 나서던 때와는 영 딴판이었다. 위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얼른 그곳을 떠났다. 아직 시간이 많았다. 달라진 도시의 골목길들을 이리저리 돌아서 걸었다.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름 아래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집들을 지나치고 또 나를 수상쩍게 여기는 사람들 곁도 지나쳤다. 도중에 학교 친구 하나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느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어 내게도 그런 발견을 허락해 주십사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기도할 권리가 없었다. 그렇다 해도 저금통이 다시 온전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 나를 보고도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듯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눈짓으로 명령하고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느긋하게 시트로 가세를 걸어 내려가서 좁은 오솔길을 지나 길 끄트머리에 있는 집들 옆쪽 건축 중인 건물 앞에 멈췄다. 그곳에 일하는 사람은 없었고 문이나 창이 달리지 않은 벽들이 퀭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크로머는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벽 뒤로 가서 나더러 자기 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더니 손을 내밀었다. 가져왔어? 그가 냉정하게 물었다. 나는 움켜진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돈을 그의 손바닥에 털어놓았다. 그는 마지막 5페니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다 헤아렸다. 65페니이잖아.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적지?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다야. 그 이상은 없어. 내가 좀 더 영리한 줄 알았는데. 그는 거의 온화하다 싶은 말투로 나무랐다. 명예를 아는 남자들 사이엔 질서가 있어야지. 난 너한테서 부당하게 뺏는 게 아니야. 너도 알 거야. 이 동전들은 도로 가져가. 다른 사람은 누군지 너도 알겠지? 다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애누리 하려고는 안 하거든. 그냥 돈을 다 주지. 하지만 난 더 이상은 없어. 그건 내 저금 전부야. 그거야 네 사정이고. 하지만 난 널 불행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 넌 나한테 아직 1마르크하고 35페니 빚진 거야? 그건 언제 받을까? 오, 물론 줄 거야, 크로머.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금방, 내일 아니면 모레. 아버지한테 이 일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알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나야 오늘 12시 전이라도 내 돈을 받을 수 있어. 너도 알겠지만 난 가난하거든. 넌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점심때는 나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먹잖아.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겠어. 조금 기다리지 뭐. 모레 내가 휘파람을 불게. 오후에 말이야. 그때까진 일을 끝내겠지.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휘파람을 불었다. 전에도 자주 듣던 소리였다. 응, 알아. 나는 말했다. 그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듯 휙 가버렸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비즈니스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문득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다시 들린다면 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그 소리를 자주 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그 어떤 장소나 놀이, 그 어떤 일이나 생각이라도 그 휘파람 소리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없었고 그 소리는 그때부터 나를 종속시켜 내 운명이 되고 말았다. 세상이 알록달록하게 물든 따사로운 가을날 오후면 나는 내가 무척 좋아하던 우리 집 작은 꽃밭에 머물곤 했다. 나는 이전 시절의 아이들 놀이를 다시 하고 싶은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보다 조금 더 어린 소년, 아직 선량하고 자유롭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품 안의 소년처럼 굴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로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면 언제나 그러려니 하면서도 늘 소스라칠 만큼 방해받고 놀라면서 맥이 끊기고 온갖 상상도 무너지곤 했다. 그럼 나는 가야만 했다. 나를 괴롭히는 녀석을 따라 고약하고 더러운 장소로 가서 그에게 변명하고 또 돈을 내놓으라는 추궁을 들어야 했다. 이 일은 기껏해야 몇 주 동안 계속되었지만 내게는 여러 해, 아니 영원히 계속되는 일만 같았다. 돈이 생기는 일은 드물었다. 5페니 동전 또는 리나가 장바구니로 올려놓는 부엌 탁자에서 훔쳐낸 10페니가 고작이었다. 나는 번번이 크로머에게 야단을 맞고 비웃음을 샀다. 그를 기만하고 그의 정당한 권리를 뺏는 사람은 오히려 나였다.
내가 그의 돈을 훔친 사람이었고 내가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살면서 그렇게 자주 절박함이 가슴까지 차오른 적이 없었으며 그보다 더 큰 좌절과 더 큰 종속감을 느낀 적도 없었다. 저금통은 장난감 동전으로 채워서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고 아무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라도 발각될 수 있는 일이었다. 크로머의 사나운 휘파람 소리보다도 어머니가 살그머니 내게로 다가오는 게 더 두려웠다. 혹시 저금통 일을 물어보려고 오신 걸까? 내가 여러 번이나 돈도 없이 나의 악마에게로 가곤 했기에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을 해야 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해야 했는데 내가 그것을 대신했다. 내게 힘든 일을 시키기도 했다. 10분 동안 한 다리로 뛴뛰기, 지나가는 사람 재킷에 종이 조각 붙이기 따위였다. 수많은 밤 꿈속에서 이런 괴로움을 계속 겪으며 악몽으로 땀에 흥건히 젖곤 했다. 한동안 나는 아팠다. 자주 토했고 몸이 쉽게 차가워지곤 했으며 밤이면 땀과 열기에 젖었다. 어머니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나를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혔다. 어머니에게 신뢰로 보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저녁에 이미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초콜릿 한 조각을 가져왔다. 낮 동안 착하게 굴면 저녁 잠들 무렵 상으로 먹을 것을 받던 그 옛날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다. 지금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내게 초콜릿 한 조각을 내밀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겨우 고개만 가로저었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픈지 묻고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다만 이렇게 말했다. 싫어, 싫어. 아무것도 안 먹어. 어머니는 초콜릿을 침대 옆 작은 탁자에 올려놓고 나갔다. 다음날 어머니가 어젯밤 일을 물어보려고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굴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나를 진찰하고 아침에 찬물로 씻으라는 처방을 내렸다. 당시 나는 일종의 창란 상태였다. 우리 집의 질서정연한 평화 가운데서 나는 유령처럼 소심하고도 고통스럽게 살며 다른 가족의 삶에 동참하지 못하고 한 시간이라도 무언가에 열중하는 일이 드물었다.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시키려던 아버지에게는 차갑고도 폐쇄적인 태도만을 보였다.